2025년 11월 폴란드는 8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을 스웨덴에 넘겨줬습니다. 한국은 탈락했습니다. 태역 잠수함까지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카드를 꺼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계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계약이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어진 줄 알았던 한국 잠수함 카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상대의 전략을 바꿔놓는 도구죠.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보트는 영국 본토를 해상 봉쇄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것도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위성으로 탐지할 수 있었지만 깊은 바다는 감출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잠수함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설계부터 건조, 실전 운용까지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죠. 한국이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린 건 2020년입니다. 독자 설계 건조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 취역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은 곧장 유럽 방산 시장을 향했습니다. 폴란드라는 나라로 말이죠. 그런데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폴란드 정부는 오르카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스웨덴 방산기업 사부의 A26 블랙킹급 잠수함을 선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탈락했습니다. 정부가 태역 잠수함, 장보고함을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카드까지 꺼냈음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죠. 그렇다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 계약이 아직 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재 폴란드 해군은 잠수함을 단 한 척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죠. 소련 시절 건조돼 1986년 4월 취역한 ORP 오제우입니다. 올해로 취역 40년이 된 구식 중 구식 잠수함이죠. 그러니까 40년 된 구소련 잠수함 한 척이 폴란드 해군의 수중 전력 전부라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폴란드는 이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오르카 프로젝트,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대형 사업인데요. 폴란드가 공식 발표한 건조 계약 규모는 100억 지워티,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입니다. 여기에 유지, 보수, 운영, 즉 MRO를 포함한 수명주기 전체 비용을 합산하면 최대 8조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잠수함 건조에서 시작해 폴란드 현지의 유지보수 체계 구축까지 포함된 장기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 계약을 따낸다는 것은 폴란드 해군 수중 전력의 다음 30년을 함께 간다는 의미였죠.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한국이 아닌 스웨덴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작전 환경과 지정학입니다. 사부의 A26 블랙킹급은 발트해 얕고 복잡한 해역에서 은밀 작전을 수행하도록 특화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약 55m로 태평양이나 인도양 같은 심해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죠. 그 얕은 바다에서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깊은 바다에 최적화된 잠수함과 요구하는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의 KSS-3는 대양 작전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무기 재원이 훌륭해도 작전 환경에 맞지 않으면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도 탈락의 핵심 이유 중 하나로 이 지점을 꼽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입니다. 스웨덴은 2024년 나토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이웃나라죠. 같은 나토 동맹국, 같은 발트해 안보 공동체 안에서 공급망과 정보를 공유할 파트너를 원했던 겁니다. 사부는 기술 점수만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발트해라는 지역, 스웨덴이라는 나토 파트너 지위, 폴란드 현지 조선소와의 산업협력 패키지 전체로 이겼습니다. 이게 방산수주가 기술 경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타니스와프 부종테크 폴란드 국방차관은 최근 하원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웨덴 사부의 최종 제안이 폴란드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이미 확정해 놓고 차관이 의회에서 계약 불서명 가능성을 공개 발언한 겁니다. 조용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통상적인 방산 절차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즉 뭔가 단단히 삐걱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폴란드 의회는 A26의 지상 타격용 순항 미사일, 즉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역시 A-26은 얕은 발태 작전에는 최적화됐지만 폴란드가 원하는 크루즈 미사일 수직 발사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도 일정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첫 잠수함 인도 목표는 2030년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해군 자신도 자국 A-26 납기가 빠듯한 상황이어서 폴란드 측의 일정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가 제시한 협상 마감 시점은 2026년 6월인데 그 안에 세부 조건이 타결되지 않으면 계약 구도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게 진짜 기회가 다시 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가능성일까요? 먼저 한국 잠수함이 폴란드 협상 테이블에서 실제로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KSS-3 배치2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잠수함의 핵심 경쟁력은 수직 발사관, 즉 VLS입니다. 배치2에는 10개의 VLS가 탑재됩니다. VLS란 잠수함 함체 내부에 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워 장전해두고 수중에서 그대로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비유하자면 총구가 위로 향한 채 총알을 장전해둔 권총이 잠수함 안에 열자로 들어있는 셈입니다. 어뢰처럼 함수 방향으로 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치솟아 목표물을 향해 방향을 틀어 날아가는 방식이죠. 이 VLS에서 발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상의 특정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즉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폴란드가 A-26에서 불만족을 표했던 바로 그 능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KSS-3 배치2는 공기 부료 추진 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함께 탑재합니다. AIP란 탄소 없이 수중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 스노클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 탐지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가장 취약한 순간이죠. AIP는 그 스노클링 주기를 대폭 줄여줍니다. 3주 이상 자망이 가능한 수준으로 말이죠. 조용히 들키지 않고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잠수함의 본질적 가치를 극대화한 기술입니다. KSS-3 배치2의 크기는 길이 89m, 수상 배수량 3,600톤입니다. 그런데 이 덩치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발트해로 돌아가겠습니다. 발트해는 평균 수심 55m, 가장 얕은 연안 해역은 수심이 30m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배수량 3,600톤의 잠수함이 수심 30m 해역에서 움직인다고 상상이 되시나요? 마치 대형 트럭으로 골목길을 달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최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협상 구도가 재편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하나의 가능성은 크루즈 미사일 탑재를 조건으로 한 재협상입니다. 폴란드가 A-26에 크루즈 미사일 통합을 끝내 요구했는데 사부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인도 일정이 더 밀리는 상황이 오면 폴란드 국방부가 올 6월 말 협상 마감 이후 다른 파트너와의 협의를 실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한국 잠수함은 기술 제한서 측면에서 다시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 탑재 능력, 검조된 건조 경험, MRO 패키지, 이 세 가지는 객관적으로 경쟁력 있는 카드니까요. 시야를 넓혀보면 이번 수주 실패는 이 사업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드러난 구조적 교훈은 K방산 전체에 해당하니까요. 한국은 지난 몇 년 사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폴란드에 수출하며 유럽 방산 시장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에서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왜 같은 나라에서 어떤 무기는 팔리고 어떤 무기는 팔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땅 위를 달리는 무기는 기술과 가격이 주요 변수입니다. 하지만 바다 아래를 유영하는 잠수함은 그 나라의 작전 해역, 동맹 구조, 군사정보 공유 체계와 뗄 수 없이 묶여 있습니다. 발트해를 함께 지키는 나토 동맹국의 잠수함과 태평양 건너 동아시아 나라의 잠수함은 성능표가 아무리 비슷해도 작전 통합 측면에서 체감하는 무게가 다릅니다. 한국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산 수주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다음 수주전에서 이기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상 팩트로 무기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